우리는 타일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봤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가 와서 우리를 낚아챘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일까 두렵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경찰 경력 전체를 통틀어 이런 일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법보안관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발레리 메이손이고 저는 데어리 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의 총 지배인입니다. 제 직원 한 명이 오늘 오후 4시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녀가 전화를 안 받는 건 평소와 달라요. 수표엔 답하고 있어요. 실종된 직원은 32세의 미혼모 티나 허먼입니다. 티나와 그녀의 두 자녀 13세의 사라 메이너드와 11세의 남동생 코디는 녹스 카운티의 구름지에 자리 잡은 전원적인 호숫가 마을인 애플밸리에 살고 있습니다. 매니저의 요청으로 녹스 카운티 보안관실의 부보안관 한 명이 킹비치 드라이브에 있는 티나의 집으로 가서 안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티나의 파란색 픽업 트럭이 진입로에 있었지만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관은 집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수상한 소리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떠납니다. 다음날 티나는 또다시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소피아 부보안관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발레리 메이손입니다. 어젯밤 피나 어머니 실종됐다고 신고했었어요. 저는 지금 그녀 집 밖에 있어요. 걱정돼서 아까 집에 들어갔었어요. 피가 온통 사방에 있어요.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도착할게요. 알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경찰관들이 도착해서 티나의 집에 들어가자 그들은 마치 공포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 복도, 침실 중 한 곳, 그리고 욕실 전체에 피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집안을 수색하던 중 주방에서 봉지에 담긴 식료품과 차고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건 티나의 픽업 트럭이 아니라 지프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 결과 이 차량이 41세 스테파니 스프랭, 티나의 이웃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스테파니와 연락을 시도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마치 그녀와 티나, 사라, 코디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집안에 피가 가득하고 4명이 실종된 상황에서 녹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범죄 신원 확인 및 수사국과 FBI의 지원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수색대를 조직해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집니다. 몇 시간 만에 티나, 스테파니, 사라, 그리고 코디의 실종 소식이 녹스 카운티 전역에 들불처럼 퍼집니다. 주민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무도 티나, 그녀의 아이들, 스테파니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칠 거란 생각은 상상도 못합니다. 명백한 용의자나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티나와 스테파니에게 가장 가까운 두 사람, 즉 그들의 남자친구들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받는 동안 두 남자 모두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실종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경찰은 고용주 면담을 통해 두 남자가 진실을 말함을 확인했고 둘 다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당국이 결정적 단서를 발견해 상황이 달라집니다. 티나의 차고 안에서 경찰은 여러 물건이 담긴 쇼핑백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쓰레기 봉투와 방수포가 눈에 띕니다. 영수증이 가방 안에 있습니다. 영수증에 11월 11일과 오전 12시 8분이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물건들은 티나 상사가 당국에 처음 연락한 몇 시간 뒤에 구매된 것입니다. 형사들은 영장을 발부받아 11월 11일에 찍힌 가게의 감시 영상을 수거합니다. 자정이 지난 뒤 한 남성이 선반에서 쓰레기 봉투와 방수포를 집어 현금으로 계산한 후 가게를 떠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주차장 카메라에 신원 미확인 남성이 가게에서 나와 차를 몰고 떠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은색 토요타 야리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차량 등록 기록을 이용해 녹스 카운티에서 토요타 야리스를 소유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들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제외해 나가다가 결국 30세의 매튜 호프만이라는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매튜는 영상이 찍힌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사진에서도 감시 카메라 영상과 같은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과도 있습니다. 2000년 오하이오 출신인 그는 콜로라도에서 주거침 및 절도와 방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출소 후 녹스 카운티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매튜는 다시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무 손질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지난 10월에는 그의 전 여자친구가 녹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매튜가 자신을 목 졸랐다고 신고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매튜와 실종된 피해자들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했지만 매튜의 현재 주소는 티나의 집에서 불과 20마일 떨어진 마운트 버논에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합니다. 매튜의 어머니가 범죄 현장에서 불과 0.5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애플밸리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매튜가 그 지역을 잘 알아 더욱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날 아침, 서팀이 동시에 마운트 버논에 있는 매튜의 집과 애플밸리에 있는 그의 어머니 집에 들이닥칩니다. 놀랍게도 매튜의 집 문을 두드리자 그가 직접 문을 엽니다. 경찰관들은 그를 연행하고 그는 신문을 위해 녹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로 이송됩니다. 경찰이 매튜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즉시 기이한 광경에 놀랍니다. 현관 옆방이 나뭇잎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더욱 소름 끼치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매튜의 냉동고 안에는 목이 잘린 다람쥐가 있습니다. 집을 계속 수색하던 경찰은 가구 몇 개가 문 하나를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가구를 옮기고 문을 엽니다. 그곳은 지하실로 통하는 입구로 보입니다. 지하실 안에서 경찰관들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곳 낙엽더미 위에 13살 사라 메이너드가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사라를 구출하고 그녀는 검사를 위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을 살아서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은 티나, 코디, 그리고 스테파니를 찾아야 합니다. 1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략 8시 57분입니다. 보안관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은 매튜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을 좀 찾아야 합니다. 매트. 내 말 들리나요? 매트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매튜라고 불러야 하나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하시는 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치만 알려주세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으로 바뀌고 매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두 가족이 지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튜 씨가 모든 걸 쥐고 있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튜 씨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튜 씨께 저희와 그분들 도움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매튜 씨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튜 씨도 다시 잘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더 잘 잘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인정해야 해요.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네가 정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매트. 정말로 네가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는 걸. 네가 하고 싶은 걸 말해봐. 거의 3시간 동안 침묵이 흐른 후 형사들은 매튜에게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내가 이 밤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나한테 말해. 코디, 티나, 물건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하지만 소용없어. 또 다른 조사관이 나서서 시도해본다. 안녕, 매트. 엄마, 저는 조 딕스입니다. 범죄수사국의 특별요원입니다. 이 친구들을 도우러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들이 당신 집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사라와 함께 있었습니다. 혹시 그녀의 이름이 사라인지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저는 사라를 돌봐주려고 병원에서 그녀를 도와주려고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검사 등 여러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은요. 네, 분명히 사라에게는 늘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녀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당신과 이야기해서 몇 가지 답을 얻어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매튜도 그에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엄마와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녀가 여러 번 물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튜는 말하지 않지만 사라는 말해요. 병원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용감한 어린 소녀는 경찰에게 엄마, 오빠, 그리고 스테파니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해요. 사라는 자신과 오빠 코디가 11월 10일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매튜가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요. 당신은 마을에 피가 있는 걸 봤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가 와서 우리를 납치했어요. 코디는 도망쳤고 사라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어요. 매튜는 그녀를 쫓아가서 칼을 그녀의 목에 들이댔어요. 그는 그녀를 묶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다음 부엌 바닥에 엎드리게 강요했어요. 겁에 질린 사라는 그곳에 1시간쯤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 다음 매튜는 그녀를 들어올려 차고로 데려가 차에 태우고 운전해서 떠났어요. 결국 그들은 매튜의 집에 도착했어요. 매튜는 사라를 지하실의 낙엽더미 위에 밀어넣고 겁에 질린 그녀를 어둠 속에 두고 떠났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사라는 매튜의 지하실에 갇혀있는 동안 매튜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도망치려 하면 죽이겠다고 여러 번 위협했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묶인 채 두려워하며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티나, 코디, 스테파니, 수색이 이어지는 중 당국은 새 면담 전략을 마련합니다. 안녕하세요, 매튜. 어제 매튜가 보안관 사무실에서 신병 처리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여성 부보안관과 자발적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FBI 요원 크리스틴 카두로 데려와 매튜와 소통하고 그가 말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걸 실제로 입을 수 있게 수갑을 풀어줄까? 아니면 그냥 그 위에 들어오고 싶어? 바지도 입고 싶어? 아니. 알겠어. 입고 싶으면 여기 있어. 알겠어. 내가 거기서 떨고 있는 걸 봤어. 여기 좀 쌀쌀하더라고. 나는 스웨터를 입고 있으니까. 네 얼굴에 아프게 보여. 내가 말듯 그냥 그런 것 같아. 온몸이 아파 보이고 모든 건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런 것 같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매튜에게 강경하게 대하는 대신 카두 요원은 차분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녀의 전략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It's okay. 정리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알아요. 전 미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와, 그건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조차 알기가 두려워요. 당신은 내게 당신이 뭘 했는지 말해주는 게 두렵군요. 내가 뭘 했는지 알기조차 두려워요.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일은 극복할 수 없어요. 매튜는 자기가 질문하는 쪽이 더 낫겠다고 결정해요. 그래서 품질 코치했어요. 네, 했어요. 그게 그냥 교육이었어요.
네, 저는 거기서 약 4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게 졸업하려면 꼭 필요한 거였어요. 입학하려면요, 가본 적 있으세요?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네, 저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네요. 결국 그들의 대화는 다시 범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아주 진실하고 진정성 있어 보여요. 프라임은 내가 당신을 돕길 바랬어요. 저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만 바라요. 그들이 사실을 말했고 그들의 괴물이었다는 게 두려워요. 저는 당신이 전혀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사라가 당신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녀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녀를 발견했어요. 그녀를 얼마나 신경 써요? 어디요? 내 지하실이요. 카드 요원이 진전을 보이면 매튜는 다시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카드 요원은 포기하지 않고 잠시 휴식 후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당신에게 줄 게 있어요. 이게 익숙해 보이나요? 당신 어머니의 손글씨예요. 원하신다면 읽어보세요. 네가 웃으면 좋겠어.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녀가 만든 그 편지, 자동차들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네 엄마가 항상 거기 있는 게 너에게 중요해? 위로가 돼요. 네가 걱정하는 건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지에 대한 거야? 아직도 그게 두려워? 내 생각엔 그녀는 이미 가장 힘든 싸움을 했고 그럼에도 널 여전히 지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사원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그녀가 그걸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하지만 너가 솔직하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녀는 너를 남자로서 훨씬 더 존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말이야.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야. 우린 그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들이 아마 죽었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래도 가족들에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어. 우리는 가족들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신을 찾아야 하고 그래야 네가 더 좋은 합의를 볼 수 있어. 이건 네 가족과 네 엄마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래야 네가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네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아. 그리고 네가 혹시 우리에게 말하면 이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게 불리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야. 정말로 그 반대야. 기억이 안 나. 도와줄 수 없어. 최선을 다했지만 매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 형사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해. 톰이 교도소에 전화해 누군가를 보내 그를 다시 데려가 달라고 했어. 아미야? 운동 좀 해야 해. 사라 메이너드가 매튜 호프만의 지하실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지 48시간 후였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그가 그녀의 어머니 티나와 남동생 코디, 그리고 이웃 스테파니 스프랭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틀 동안 매튜의 자기 연민과 시간 끌기 전술에 맞춰주던 수사관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검사들도 당신이 와서 신문을 받도록 압박하고 있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와 대화의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요? 변호사가 입회하는 거죠? 그게 그들이 추진하는 거예요. 네, 변호사 없이도 우리와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와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네, 정말 그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걸 없애세요. 그들은 마치 그게 당신의 자유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변호사 없이 말하는 건 저에겐 이득이 없고 당신에게만 유리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결국 도움이 된다고 말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바는 신뢰가 쌓였기를 바라요. 당신은 가족과 자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야 해요. 결국 당신이 마주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야 해요. 당신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당신 곁에 계실 거예요. 그게 어머니께 자부심을 안겨드릴 거예요. 당신이 정직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도 매튜는 더 이상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틀 후 사형이 거론되자 그는 마음을 바꿉니다. 서면 자백에서 매튜는 자신이 티나의 집을 털 계획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11월 9일 밤 그는 근처 야구장에 차를 세우고 티나의 집 맞은편 숲에서 잠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11월 10일에 그는 티나와 그녀의 아이들이 집을 나선 것을 확실히 확인할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그는 차고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집에서 돈과 보석을 찾던 중 티나의 트럭이 진입로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침실 중 한 곳에 숨었습니다. 티나가 들어오자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블랙잭으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갑자기 스테파니 스프랭이 집안에 나타나 매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칼을 집어들어 두 여성을 모두 찔러 죽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신을 욕실로 옮긴 뒤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찾은 쓰레기 봉투에 시신의 일부를 담았습니다. 그가 일을 끝내기도 전에 사라와 코디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두 사람 모두 도망쳤습니다. 매튜는 먼저 코디를 붙잡아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는 침실 중 한 곳에 숨어있던 사라를 발견했지만 차마 그녀를 죽이지 못하고 대신 납치했습니다. 그는 사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자정쯤 그는 쓰레기 봉투와 방수포를 사기 위해 가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는 시작한 일을 마치려고 다시 범죄 현장에 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토막낸 뒤 그는 스테파니의 지프에 시신 일부를 싣고 코코싱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도르래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시신을 속이 빈 나무줄기 안에 숨겼습니다. 그는 지프를 다시 범행 현장 차고에 주차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티나 트럭으로 휘발유를 구해와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나의 트럭에 문제가 있어서 그는 근처에 트럭을 버리고 자신의 차로 다시 돌아가 떠났습니다. 같은 날 매튜의 자필 자백과 손으로 그린 지도를 바탕으로 당국은 코코싱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출동합니다. 70피트 높이의 속이 빈 나무 안에서 그들은 여러 개의 쓰레기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 봉투들 안에는 티나 허먼, 그녀의 아들 코디 메이너드, 그리고 이웃인 스테파니 스프랭의 시신이 들어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녹스 카운티 셰리프 데이비드 바버가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 카운티의 셰리프로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크고 심각하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법 집행 경력에서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날 저녁, 녹스 카운티 주민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 추모 집회에 모입니다. 2011년 1월 6일, 매튜 호프만은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기소장 1항과 2항, 즉 비분류 중범죄인 가중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한 규약에서 3항, 즉 다른 법 조항에 따른 추가 가중살인 혐의, 비분류 중범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사항인 1급 중범죄 가중, 주거침입 혐의도 유죄를 인정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Yeah. 5항, 즉 1급 중범죄인 납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싶으신 것이 맞습니까? No. 그리고 6항, 즉 1급 중범죄인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싶으신 것이 맞습니까? Yeah.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이 사건의 무의미한 잔혹함은 여전히 녹스카운티 주민들과 수사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사라는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견뎌낸 어린 소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